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며 하메네이 차남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하길 원한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고 밝혔죠. 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 현재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란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고 그들은 현재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차남인 모즈타바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경파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하메네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 자신이 개입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우는 데 개입했던 것처럼 이란에도 온건파 인사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의무장관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자신은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지상군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해서 이란과 대리 지상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자신은 전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르드족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공중 지원 등을 제공할지 여부, 또 지원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쿠르드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주 후반 공격을 시작할 수 있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오늘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목표를 묻자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 지상전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hich is specifically focused on degrading and destroying the power projection, particularly the convention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us. 네, 이란과 이라크, 튀르키예 등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은 이란 등지에서 무장 조직을 만들고 독립과 자치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분리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쿠르드족을 내세운 대리 지상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란은 어제 서북부 접경지대인 이라크 쿠르디스탄주에서 쿠르드족의 근거지와 무기고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 영상이 있다면서요.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제복 차림의 남성이 뭔가를 외치며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의자를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나선 브라이언 맥기니스인데요. 이 사람은 청문회 도중 이스라엘을 위해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미국은 아들과 딸을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외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서 이 맥기니스를 강제로 끌어내면서 팔이 문틈에 걸렸고 이 팔이 부러졌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대이란 군사작전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등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공격 강도가 낮아졌지만 산발적인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작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요르단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다고 알리는 경보입니다. 요르단군이 발사체 요격에 나서면서 공습 경보를 전후로 커다란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횟수가 첫날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산발적인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를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바시즈 민병대 등의 시설에 포화를 집중했고 탄도미사일과 드론 시설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전투기 100여 대를 투입해 수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군 기지에 20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추가 목표물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작전이 최소 1, 2주는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העליונות האווירית וחופש הפעולה בשמי איראן מאפשרים לנו להגיע לכל מקום ולתקוף כל מטרה. 미군은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침몰시켜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민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라크 내 이란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본토 지상전으로 번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승부수라는 분석과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의 서막이라는 경고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에 거점을 둔 이란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이란 북서부로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 소수 민족의 봉기를 유도해 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부담을 피하면서 숙련된 쿠르드족을 내세워 저비용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법적 책임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부인권 확보 차원으로 보입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확한 퇴로 없는 혼돈의 늪은 물론 이번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장기전의 서막이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n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a... 이란 역시 저항의 축을 동원해 장기 소모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미국의 정치적 피로감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y are going to do their very best, just like Hamas and Hezbollah did, of extending the timeline. And we, the U.S. as a nation, we tend to get bored with combat. 쿠르드의 진격은 이란 체제의 전복을 앞당길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까지 끌어들이며 중동 전체를 장기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은 이란의 보복 공격의 피해를 본 중동 국가의 지원의 뜻을 잇따라 밝히면서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군전력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잔뜩 날이 선 상황에서 유럽마저 가세하면서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고 넓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의 미사일이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엔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더니 이어 튀르키예로 향하던 미사일이 격추됩니다. 이란의 이딴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중해에 군함을 보낸 데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며 며칠 안에 배치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Oggi,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in Turchia,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a Cipro, ho dato mandato e ho chiesto al Capo di Stato Maggiore della Difesa di innalzare a livello massimo il livello di protezione della rete di difesa aerea e antibalistica nazionale. 스페인도 방공 임무를 맡을 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내 프랑스, 그리스와 함께 작전을 펴기로 했고 영국과 키프로스 국방장관은 방공 능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 튀르키예 역시 유럽과 중동 간 길목인 만큼 유럽 국가들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ran is targeting oil and gas facilities in the Gulf and tankers in the Straits of Hormuz, trying to inflict economic pain around the world.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dustries affected and our allies to respond to any impact. 자국 국민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걸프 국가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인 수만 명이 살고 이탈리아 군인 2,000명이 배치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중동 내 군기지 상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라팔 전투기를 동원했다며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동 내 자국민 대피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라비아 반도 6개 나라로 이뤄진 걸프협력 이사회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연 뒤 이란이 주변국 공격을 즉각 멈추고 위기를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발이 묶였던 단체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면서 여행객들이 차례로 입국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11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타이베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게 돼서 너무 좋죠.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뺑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오히려.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 명 중 415명만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 명은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사는 육로 이동까지 검토하면서 며칠 내로 귀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공항과 항공사 운영이 유동적인 만큼 남은 여행객의 귀국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걸프 해역 안쪽 이라크 항구에서도 미국 업체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험구역이 걸프에 전체로 확산하면서 선원과 승객 3만 5천여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만에서 김다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작은 배로 보이는 물체가 대형 유조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현지 시각 5일 새벽 이라크 근해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한 척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깊숙한 걸프 해역 안쪽으로 이란의 원격 조정 자폭 선박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라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벌어진 첫 유조선 피해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걸프 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이란의 공격이 페르시아만 내부까지 확산하면서 걸프 해역 전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조선 약 200척과 컨테이너선 140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이 묶인 선원과 승객은 모두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중동 내 하늘길은 차츰 풀리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부는 현지 교민을 돕기 위해 우선 오만과 두바이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등 국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기 투입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정부와 경찰은 일단 국내 복귀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현지 상황을 보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지역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미 동부 시간 5일 오전 11시 45분 기준 배럴당 79.26달러로 전장 대비 6.16% 상승 거래되며 8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와 관련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최고 가격 지정제를 유류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과 바가지 요금 문제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 대응을 위해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걸 두고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지만 통상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넘어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거나 틱톡을 올리는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며 전국 평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유업계의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원유 수송길이 막히면서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면 한 4-5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한 20-30만 원 더 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좀 운행 횟수를 좀 줄이는 게 훨씬 낫죠. 지금이 제일 싸다는 생각에 서둘러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지금 또 넣었어요. 오늘 자고 나면은 또 가격이 또 폭등해 있을까 봐 그 전에 가득 넣었어요.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원으로 하루 동안 50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1,90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경유는 하루 새 100원 넘게 뛰어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시차 없이 급등하자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일정 가격을 넘기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 사업법상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업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지만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실분에 대해서도 재정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 손실분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면 저기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만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유사가 공급가를 인상분보다 낮추거나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떠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가 9% 넘게 급반등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5,250으로 출발해 전날보다 9.6%, 지수로는 490포인트 오른 5,583으로 마감했습니다. 490포인트 상승폭은 사상 최대였고 상승률 9.6%는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코스닥은 사상 최대인 14.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1,116으로 마감해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청와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종합 검토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법안을 심의 의결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이견 없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 3법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진영 내 다음 숙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법 3법 공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제1야당은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3대 악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의 숨통이 끊어질 거라며 검은 옷과 마스크, 근조 리본까지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사법 파괴, 민생 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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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주변에서 침묵 시위까지 벌였지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진영 내 수건을 처리한 민주당 시선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공소 취소로 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조작 기소 규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곤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입니다.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요. 정부 안을 토대로 또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법 이름만 바꿨다거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정부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월 임시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가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이재명 정부 국정 이해도도 최고 수준이라면서 5극 3특 시대의 경남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방주도 성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산업화의 심장, 부울경의 중심축인 경남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전 유죄가 확정돼 경남지사직을 상실하고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를 다시 전략 공천하는 건 도민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 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반성하라고 일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다고 있다는 표본이 아마 저의 징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구행에 참가했던 친한계 의원들이나 서울과 수도권 당협위원장님들, 원외위원장님들에 관한 제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원래 당이 해오던 그런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세지는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사법행정수장의 대행체제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직후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직격한 뒤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 나섰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여권 일각에서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인 42일 만에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임명은 미뤄지며 사법행정은 기우종 차장의 대행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일피일 미뤄져 곳곳에 빈자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일 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던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재판부는 그나마 결혼 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뤄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제청권자인 대법원 사이 기싸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4명을 후보로 추천한 지 40일이 넘었는데 통상 2주 이내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과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부터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이 면직된 김인우 전 산림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그제 김 전 청장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청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청장이 일으킨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5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전치 2, 3주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김 구의원은 피고발인 경모 시의원과 김모 시의원이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뒤 각각 공천을 받거나 구청 산하기관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이들의 정치적 거래의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달 13일 진 의원이 시의원 후보들로부터 법정 최고한도 후원금을 수수하고 실제로 공천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합법적 후원금이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끄는 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대해서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배경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두 사건을 수사했던 상설특검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 90일 만입니다. 특검은 쿠팡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불기소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휘부가 사건 주임 검사에게 기소 의견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미중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공동경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외압 의혹의 대상이었던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검찰과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쿠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다만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왜 쿠팡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했는지 배경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하는 등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 이제는 파손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제로 밀어버립니다. 현장 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더 과감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급히 외칩니다. 하필 누군가 세워둔 차량이 건물 입구를 가로막아 재빠른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구조대원들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확보된 출입로로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에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앞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으로 막힌 상태.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는 그대로 소방차로 뒤에서 밀어버리고 출동을 이어갑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의 파손을 감수하며 강제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소방활동 특성상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조치들입니다. 출동 중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보상 등 후속 처리를 전담하는 119 사법경찰팀이 있어 현장 대원들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출동길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앞으로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긴급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번 훈련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 당시 순직한 소방관 6명을 기리는 소방영웅길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고가의 촬영 장비를 급히 처분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고등학교 방송반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장비를 몰래 빼돌려 수백만 원을 챙긴 사람은 다름 아닌 담당 교사였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중고 물품 거래 앱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입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430만 원에 판다고 올린 판매자는 급히 처분한다면서 가격 협의도 가능하다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장비는 경남 지역 고등학교 방송반 자산이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담당 교사 40대 A씨.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방송반 장비 4점가량을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규정대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해 주가를 4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A씨는 범행을 기획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달 30일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고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같은 해 7월 26일쯤부터 웹젠의 서비스 종료를 문의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개막전부터 관중 신기록을 세우며 흔행몰이를 예고한 프로축구가 이번 주말 2라운드를 이어가는데요.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맛보지 못한 우승 후보 전북과 대전이 2라운드에서 반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격팀 부천을 상대로 2대1로 앞선 전북. 후반 37분 부천 몬타뇨에게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내주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결국 3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홈 개막전에서 당한 역전패라 충격은 컸고 반대로 승격팀 부천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몬타뇨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전방 공주수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수비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미드필드 선수들이라든지 디펜스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를 하는 상황이 좀 수월하지 않나. 대전도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대전은 1대1로 맞선 후반 막판 안양 공경원의 파울로 디오고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키커 김현욱의 슛은 안양 골키퍼 김종원에게 막혔고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의 2라운드 상대는 개막전에서 전북을 이긴 승격팀 부천입니다. 홈에서 패한 전북은 김천 상무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K리그2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의 역전승을 거둔 이종효 감독의 수원 삼성은 신생팀 파주 프론티어와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개막 1라운드 6경기에서 22골, 한 경기 평균 3.7골이 터진 K리그2의 공격 축구가 2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케이!
놀랐어요. 가서 태극기가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윤어게인 노선을 빨리 절연해야죠.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희가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만 대여 투쟁은 당내 개혁하고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처럼 윤어게인 파티만 재확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어제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윤어게인의 성족이 앞서고 다른 윤어게인 깃발에 성족이 들고 다니는데 거기 왜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대표님 오늘 만나셨는데 어떨까요? 다른 일정 있어요. 다른 일정 있어요. 함성으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도민 여러분,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교사 여러분 함성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무슨 좀 들어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 강수대가 빠져나가며 지금은 경북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이후 비구름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눈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5cm 이상, 영서와 경기 내륙, 충북 북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5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